미국이 시리아에서 주도하고 있는 IS 격퇴전에 테러 당사국인 프랑스와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가담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의 삼국 연합이라는 역사적 의미까지 부여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자국민 처형으로 연루된 중국까지 대응을 예고하면서 전후는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서정민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두 분과 대담 이어갑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어제 저희들이 이제 파리 테러의 용의자인 압델 하마드 아바우드가 사살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그렇다면 아바우드의 사망으로 인해서 일단 테러가 어느 정도 잡혔다, 진압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이번에 기획된 그 공격 자체는 이제 뭐 일련의 공격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는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테러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좀 경악하는 부분이 다국적의 테러범들이 또 6곳에서 3개의 팀으로 나뉘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이 뭐 시민들을 살상한 네트워크 테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 테러라는 것은 이제 이 시리아의 본부를 둔 라카의 본부를 둔 IS가 휴대폰 또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네트워크에 있는 자신들의 지부에 있는 이 대원들을 이용해서 지금 테러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테러 용의는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프랑스 파리의 일련의 공격은 끝이 났지만은 지금 뭐 주변국 그 벨기에나 또 다른 영국이나 이런 다른 뭐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어떤 테러가 지금 뭐 이제 끝났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다국적 여러 국가에 구성된 인원들을 했는데, 이번 사실 또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여성 테러 단체 대원들이 가담을 해서 이번에도 아바우드가 사살되는 과정에서 여성 대원이 유도를 해서 자폭까지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지난 1월이었죠. 1월 테러 때도 여성이 식료품전에서 인질극과 했을 때 같이 한다든가, 또 세계 각국에서 여성들이 굉장히 이번 IS 테러에 가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어떤 흐름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대표적인 현상이 그겁니다. 블랙 위도우라고 불리는데 이제 검은 천을 입은 이제 과부죠.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 지하드나 여러 가지 공격에서 이제 목숨을 잃은, 또 그 이라크 전쟁과 시리아 내전 상황에서 목숨을 잃은 그 유가족 중에 이제 부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신도 사실상 뭐 삶의 희망을 많이 잃고 또 자신도 지하드에 이제 참여하는 그런 이제 이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성 대원들을 이제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슬람권에서 특히 이슬람 좀 근본주의 성향을 가진 여성들은 눈만 내놓는 니캅이라는 복장을 입고 있어요. 근데 이 니캅을 입은 여성들의 몸수색을 한다는 건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자살폭탄 조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벨트를 이제 착용하는 게 상당히 쉽고, 이를 이슬람 과격 세력들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무기를 은신하는데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양 의원님, 근데 이번에 아바우드를 검거하고 사살하는 과정에서 7시간이 걸리고 또 뭐 들리는 얘기는 5,000발 이상의 총말을 쐈다. 이 정도로 어려운 진압 작전이라고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은 이 테러범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번에 투입된 부대가 레이드라고 그래서 프랑스 국가 경찰에서 가장 최고의 대테러 부대가 투입이 됐고, 심지어 그 인근의 차단선을 그 군이 지금 이제 그 비상 계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군이 출동해 있지 않습니까? 군이 차단선을 설정하고 작전을 수행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대원들이 문을 파쇄하기 위해서 폭발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빵 터트렸는데 문이 안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문에다가 이렇게 어떤 방탄이라든가 그런 장애물 같은 거를 잘 해놔서 그래서 들어가는 것들을 대비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그렇게 아까도 왜 말씀하셨지만 유도를 해가지고 해서 자폭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총격전이 한 3시간, 4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거의 최종 진압 직전에 결국 이제 자신은 이제 뭐 그 무고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이 경찰 특공대원들을 유인을 해서 이제 자폭을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특공대원들 거기에 말려들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심지어는 그게 터져서 건물 일부가 무너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 특히 이제 이 아바우드의 그 어떤 소지품 같은 것들을 보고 있으면 무장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순한 테러범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차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화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증거들이 굉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또 저희들이 이제 주목해야 한 부분이, 그동안은 사실 미국과 프랑스 뭐 이렇게 일부 서방 국가들 중심으로 IS, 시리아, 이라크 근거지를 공습을 했는데, 이제는 러시아가 이제 개입을 하면서
같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걸까요? 사실은 이제 러시아가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전반적으로 IS에 대한 물론 분노도 있지만은 일단은 시리아 정권, 아사드 정권을 그 존립시키는 것이 굉장히 러시아의 국익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이 러시아의 개입이 중요하냐면 시리아 정부군 자체는 이 예를 들어서 IS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확인을 할 ISR 자산, 그러니까 정보 수집 정찰할 수 있는 그런 정찰기라든가 능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근데 러시아가 지금 딱 들어와서 아예 시리아군 공군에게 어디를 폭격해라, 어느 지점을 어떻게 공격해라 이런 것까지 일일이 하나 다 지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시리아 정부군의 능력이 확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IS에게는 굉장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공격하는 방식은 서구 방식과는 좀 틀립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간인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조심조심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여태까지 그 이제 공습 시작하고 나서 거의 8,325회 정도의 공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많이 없는데 러시아는 지금 들어가서 계속 정유시설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언제나 이런 공격들은 공격의 양이 굉장히 한꺼번에 많은 양이 이렇게 집중이 돼야지 이게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지 미국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해가지고는 효과를 보기 굉장히 어려운데 어렵다. 그런 면에서 러시아의 개입 자체가 그 IS에게 주는 위협은 엄청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뒤집어서 얘기하면은요. 네. 이제 러시아가 다른 이제 어떤 이 다국적보다 좀 더 효과적인 뭐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효과적일 수도 있는 것이요. 이제 시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철저하게 이용을 한다는 거죠. 지금 IS나 뭐 이런 그 과격 조직에 있어서 지금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주체는 제가 봤을 땐 시리아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 정부와 같이 연합해서 지금 군사 작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IS가 상당히 이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 지점에서 바로 이제 미국과 좀 이렇게 충돌하는 지점 아닐까요? 예를 들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시리아의 아사드 정부를 좀 네. 끌어내리려고 하는 입장이고 러시아는 좀 지지하는 입장인데 제대로 좀 협조가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분위기는 파리 테러 이후 지금 뭐 러시아 뭐 이 민항기 공중 폭파도 있었습니다. 파리 테러 이후 지금 뭐 IS 타격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은 진짜 뭐 너무나 그 국제 여론이나 국제 분위기에 정세에 지금 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러시아가 지금 미국과 또 공조해서 또 프랑스와도 공조해서 IS 격퇴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9월부터 러시아가 지금 시리아를 공급해 왔을 때 여태까지 패턴을 보면은 상당 부분 세속적인 반군들, 즉 반군이죠. 이슬람 반군이 예. 아니고 다른 이제 반군들, 여타 반군들을 계속해서 폭격해 왔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상당히 우려를 뭐 보이고 있었는데 다행히 어쨌든 지금 뭐 당분간이나마 어쨌든 뭐 좀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다행스럽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있다. 근데 실제 작전을 수행하는 단계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제 기종이 공격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미국 같은 경우 작전하다 보면 이게 적기인지 예를 들어서 아군인지. 이제 IS 소속의 기종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도 판단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실제 작전을 수행하는 데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러한 그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뿐만 아니라 뭐 미국 아니면 그 기타 국가들이 서로 공조하는 어떤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과연 지금 그 어떤 정세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조율의 노력은 좀 필요하다. 예. 추가적으로. 예. 사실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이제 결국에는 지상군이 들어가서 시리아 라카라든가 좀 정말 그 은거지를 좀 점령을 할 수 있느냐인데 예. 지상군 투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국제사회의 이해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엇갈리는 것을 떠나서 일단 당장 미국의 태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계속적으로 지상군 투입은 없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이라크 전쟁, 지난번 침공에서 배웠던 교훈입니다. 결국은 들어가서 거기 있는 순위파 세력들을 예를 들어서 자기 편을 만들지를 못하고 오히려 전부 다 IS 편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제 대부분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 점령을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순위파 출신의 어떤 그런 이 주요한 그 정부 관리나 장교들 전부 숙청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대부분 이 오히려 반군으로 돌아섰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지금 IS에 참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수뇌부급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되려 어떻게 보면 이 테러범들이 국가를 세울 수 있게 인원들을 공급해 준 셈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문제는 결국 뭐냐 미군이 지금 들어가서 똑같이 만약에 작전을 하고 점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있는 세력이 예를 들어서 미군이나 혹은 기타 연합군의 편이 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오바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 현지의 거버넌스 그러니까 현지의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 이 정부에 대한 믿음이 혹은 네. 정권에 대한 믿음이 자신들에게 오게 될 그럴 계기가 있기 전까지는 이거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정세 하나하나가 참 풀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네.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기본적인 전략은요, 이제 중동에서 병력을 빼서 이제 부시 대통령이 물리력으로 이제 중동의 어떤 정세를 변화시키려 했던 거랑 반대로 간 거죠. 이제 물리력보다는 외교력을 좀 이용하려고 했고요. 또 중동에서 병력을 빼서 이제 아시아 중시 전략,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병력을 빼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뭐 대규모 지상군을 파병한다는 건 어렵고요. 오바마 대통령도요, IS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상 병력이 필요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미군이 아니고 이제 쿠르드 민병대라든가 또 주변 아랍 국가의 이 지상 병력을 양성해서 이제 투입을 하겠다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사실상 뭐 아랍 국가가 다른 이슬람 국가의 지상군을 보내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요. 다만 지금 최근에 이제 파리 테러로 인해서 이제 파리가 주선을 하면서 프랑스와 또 러시아와 미국이 만나고 또 여기 이제 중국의 인질들이 살해하면서 만약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도출이 된다면은 미국이 뭐 대규모 지상군을 보내지는 않겠습니다만 연합군 차원에서 이제 국제 이 지상군이 좀 결성이 된다면 IS 제거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서 교수님 언급해 주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이 사실 이제 그렇죠. 우리가 테러를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한 상태인데 중국의 개입 어느 정도나 가능하고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중국 인질이 살해되었는데 중국 정부가 지금 프랑스도 공습하고 있고 러시아도 공습하고 있고 러시아도 지금 네덜란드까지 이제 공습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서는 상황에 자국의 인질이 지금 사망했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건 굉장히 국내적인 이제 이 립 서비스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중국은 이미 이제 위구르족의 상당 수백 명이 IS에 가담하고 돌아오고 또 테러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슬람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경우는 중동에 이제 군사 개입을 하게 되면은 물론 자신 내부의 이제 어떤 테러를 당분간은 막을 수 있겠지만은 전반적인 이슬람 국가에 대한 어떤 반감이 고조되게 되면은 이 이슬람 국가의 많은 이 과격주의 세력들 또 이슬람 정권 국가들의 정부들이 위구르족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은 중국이 굉장히 코너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동의해 줄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중동에 이슬람권의 대규모 병력을 파견할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보면은 중국이 보낼 병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력이 없다는 게 인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작전을 하려면 결국은 항공작전이 제일 먼저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항공작전이 기본이 되려면은 예를 들어서 러시아처럼 이렇게 거대한 폭격기들을 보내서 공습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투기들이 어느 지역에 그러니까 자신들이 근거할 수 있는 기지를 제공할 국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륙해서 공격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어떤 그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결국은 중국이 IS와 전쟁을 설포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중국 내부의 위구르족 내부에 있는 IS와 관련된 어떤 테러 단체들에 대한 굉장히 대대적인 검거 작전이라든가 공세들 이런 정도가 예상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어렵지 않나. 근데 다만 지금 중국이란 나라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소강 국가라는 것도 넘어서서 이제 1대1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군사 불기를 하겠다는데 근데 그렇게 자신들이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그야말로 체면에 굉장한 그 유지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때문에 듭니다. 어딘가 뭔가 좀 가시적인 거를 보여줄 텐데 본격적으로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파리에서 일어난 테러 또 중동 지역의 분쟁이 남의 나라의 일만은 아니구나 하는 걸 지금 우리가 느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테러나 또 최근에 21세기 테러 양상을 보면 과거 9.11 테러하고는 굉장히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테러 세력이 오랜 기간 준비해서 특정한 목표를 정해서 거기에 어떤 뭐 비행기를 납치해서 타격을 하는 뭐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테러는 이 어떤 일반 시민들에게 공포를 주는 테러를 가고 있다는 지금 거죠.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지금 설문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 국내 테러 발생 가능성이 70%다. 10명 중에 7명 가까이 이렇게 좀 불안을 느끼다. 이런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파리 테러를 보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곳저곳에서 테러가 발생하고 또 이 소총을 든 그 테러범들이 들어와서 대면 살해를 하죠. 국적과 종교를 물어보고 한 명씩 죽이는 이런 테러를 목도했을 때 9.11 테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21세기 이제 테러의 특징이 뭡니까? SNS나 인터넷을 통한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 테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 시리아에서 IS 대원이 소총을 들고 지금 국경을 넘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시리아에서 뭐 비행기를 납치해서 지금 여기까지 달려오는
그러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국내에 있는 불만 세력, 우리 김군도 지금 시리아에 가지 네. 않았습니까? 이런 이제 우리 뭐 한국인 불만 세력 또 국내 거주 이제 이슬람 이 신자들 중에 불만색 이런 사람들을 네트워크로 또 인터넷으로 SNS로 이들을 포섭해서 지금 모든 이제 폭탄 제조법, 뭐 무기 제조법 이런 것들을 다 SNS로 전송을 해줘서 국내에서 지금 아무도 지금 시리아에서 오지 않고도 지금 국내에서 테러를 감행할 네.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과거 9.11 테러보다는 사뭇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실 이것도 또 하나의 이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이게 보면 IS 등 이슬람 테러 조직이 56%다. 또 북한은 오히려 테러 가능성이 14%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까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9.11 때는 IS 등 이슬람 테러의 가능성을 단 1%만 국민들이 염려를 했는데 이런 국민들의 우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양 의원님? 저는 뭐 우려는 당연히 해야 되고 준비는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결국 이렇게 지금 그 유럽에서 테러가 나면은 유럽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 시리아 난민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지겠죠. 보수적으로 그다음에 바뀌겠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아랍계나 혹은 아프리카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생기겠죠. 그럼 뭐냐면 그 안에서 되려 더 테러범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어떤 이슬람이라든가 이런 걸 믿는 사람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외국인 노무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해서 뭐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문화 가정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회 내에서 자꾸 끌어들여가지고 해서 이 좀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미래를 자꾸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번에 당장 테러 저지른 그 아바우드 보십시오. 그렇죠. 그 프랑스 내에서 자기가 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결국 자꾸 양산을 해내게 되면은 결국 테러에 자꾸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럴 때일수록 되려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예 우리가 감당을 못할 것 같은 부분은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을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미리 예방하는 정책이 중요하지.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테러에 관해서 얘기할 때 뭐 대테러 능력이 얼마냐. 대테러 필요 없습니다. 테러가 일어나지 않게 반테러. 미리 테러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그게 가장 좋은 테러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슬람 신자들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보면은 절대 안 되겠죠. 근데 다만 이제 이번 그 프랑스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은요. 지금 난민 중에 지금 그리스를 거쳐서 들어온 난민이 지금 테러범 중에 한 명이잖아요. 아주 그냥 일반 평상복을 입고 불쌍한 얼굴을 하고 휴대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테러리스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테러 시대가 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사실 우리 지금 서 교수님께 지적해 주시는 게 이제 테러의 양상이 계속 이제 바뀌고 있다. 이런 굉장히 좀 교묘화해지고 좀 예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데 어제 프랑스 정부가 이제 생화학 테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예. 사실 뭐 우리가 좀 차분하게 대응은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생화학 테러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생화학 테러하면 굉장히 많은 분이 공포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은 그 실제로 이 시리아 지역 내에서 IS가 이런 그 염소가스를 사용해서 공격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그 시리아 군이 보유하고 있는 화학탄 한 2,500여 발 정도가 이 IS 쪽으로 넘어간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네. 실제 화학 무기 공격이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밀폐된 공간 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넓은 지역에 무슨 폭탄을 떨구는 게 아닌 이상 이런 생화학 테러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패닉에 빠지지 않는 것은 중요하고, 근데 다만 혹시라도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런 생화학 테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미리 빨리 탐지하고 빨리 대응하는 거. 네.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 대응 능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군이든 경찰이든 점검해야 될 겁니다. 소홀하지 않되 지나치게 걱정할 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인데 사실 우리 IS 앞으로 대책 또 네. 대테러 대책 우리 국민, 국가,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좀 해야 될까 좀 정리를 네.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일단은 뭐 우리 저기 양옥 의원님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다문화 사회를 좀 제대로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 뭐 이제 한국이란 곳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다문화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부정할 수도 없는,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타문화 또 타 종교에 대한 뭐 존중 또 공존하기 위한 어떤 전반적인 좀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이제 조성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이제 유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뭐 제가 이제 이 중동 이슬람 테러 세력들 인터넷 사이트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예. 연구를 위해서요.
그럼 상당히 뭐 이 쉽게 좀 젖어들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많고요. 또 테러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인터넷에 지금 웹상에 올려져 있다라는 거죠. 즉 다운로더블 테러리즘이 가능한 시대에 있다라는 거고요. 또 정부도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 부처가 지금 테러 관련 이제 업무를 나눠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양욱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테러가 발생했을 때 그 대응에 있어서는 여러 부처가 나름 이제 뭐 이 같이 공조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테러가 발생한다면 뭐 우리 뭐 NSC부터 이제 뭐 네. 내고 이제 많은 뭐 움직이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테러를 대비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도 사실상 컨트롤 타워를 통한 전반적인 준비가 일사불란하게 지금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미미하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차례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러 멀리 있지 않다. 또 우리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 줄여보겠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